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실리콘밸리 신화를 재현하고 미국의 국방, 경제, 금융, AI, 정치까지 움직인다고 평가받는 이들 페이팔 마피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보면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명한 AI와 암호화폐 차르, 데이비드 삭스, 지금은 떠났지만 정부 혈부의 수장 역할을 했던, 동시에 2024년 미국 대선 당시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후원하고 트럼프 지지 연설까지 했던 일론 머스크, 1,500만 달러 하나 약 200억을 지원하며 사실상 JD 벤스를 지금의 부통령 자리에 있게 해주었다고 평가받는 피터 틸까지, 이들은 전부 페이팔 마피아라 불리는 사람들이죠. 특히 부통령 JD 벤스는 피터 틸 이외에도 벤처 투자가로 활동할 당시 다른 페이팔 마피아들에게도 후원을 받은 적이 있고요. 이코노미스트지는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페이팔 마피아가 미국 정부를 접수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페이팔 마피아라는 이름은 당연히 진짜 마피아 범죄 조직이라는 말은 아니고 페이팔 출신들을 뜻하는 말이죠. 페이팔이 성공하고 엑시트까지 하면서 돈을 번 사람들인데 마피아라는 이름까지 붙은 것은 이들이 정치에 좀 관여했다고 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CIA, FBI, 국토안보부와 협력하며 미국의 국가 안보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표적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AI 시스템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 주식하는 사람은 한 번쯤 들어본 팔란티어죠. 팔란티어의 창업자도 피터 틸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보다 더 주목받고 있는 게 피터 틸이기도 하고요. 팔란티어 뿐만이 아닙니다. 뒤에 더 자세히 이야기할 테지만 유명한 것들만 대충 말해봐도 앞서 나온 일론 머스크는 말할 것도 없이 이미 유명하지만 스페이스 X에다 오픈 AI 공동 창업자이자 테슬라 경영자이자 전 트위터 현 X거도 일론 머스크 거죠. 피터 틸은 앞서 나왔듯 팔란티어의 창업자이자 페이스북 최초 투자자이고 CTO였던 맥스 레브치는 캡처라고 다들 몇 번이나 해보셨을 글씨를 쓰거나 자전거를 고르세요 같은 로봇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테스트를 보편화시킨 사람이자 여러 기업을 창업하고 엑시트한 인물이죠. 페이팔 경영팀 VP였던 리드 호프먼은 링크드인을 창업했고 웹 디자이너였던 체드 헐리는 유튜브를 창업했습니다. 엔지니어였던 이시안 웡은 레딧의 CEO를 역임했고, 우리에게는 좀 덜 유명하지만 미국 음식점과 지역의 정보를 안내해주는 서비스 앱인 옐프도 페이팔 기술팀 VP였던 제러미 스토플먼이 창업한 서비스죠. 페이팔 출신들이 창업하거나 투자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치면 3조 달러가 넘는데 프랑스의 연간 GDP와 맞먹는 규모이고 한국 GDP의 2배 가까이 됩니다. 페이팔 마피아에 속한 사람들이 보유한 혹은 지분을 가지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업들을 다 합치면 미국의 국방, 경제, 금융, AI, 정치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봐야 하죠. 그럼 페이팔 마피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 하필 페이팔 출신들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까지 한번 보죠. 1990년대 말 닷컴 버블로 한창 이야기가 많을 때, 실리콘밸리 자체가 허상이라는 말까지 나왔을 때 실리콘밸리의 두 개의 작은 스타트업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는 피터 틸과 맥스 레브친이 창업한 컴피니티였고, 다른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X닷컴이었죠. 레브친은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한 소위 천재라고 불리는 프로그래머였습니다. 피터 틸은 스탠퍼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로펌에서 일하다가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파생 상품 거래를 했던 엘리트였죠. 레브친은 이전에 몇 번 스타트업에 실패했지만 또 한 번 해보자 해서 돈을 투자해줄 사람을 찾던 차에 만난 게 피터 틸이었습니다. 레브친의 아이디어는 지금 보면 스마트폰의 조상쯤 되는 기계인 PDA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만들자, 즉 금융으로 보면 PDA로 돈을 송금할 수 있도록 만들자였습니다. 반면 일론 머스크는 돈 송금은 송금이고 아예 온라인 은행을 만들자였죠. 두 회사 모두 온라인으로 금융을 혁신하겠다라는 점에서는 같았지만 최종 목적지는 조금 달랐던 겁니다. 컴피니티의 경우 멤버 채용이 좀 독특했는데 대부분이 피터 틸이 스탠퍼드에서 공동 창간한 학생신문 스탠퍼드 리뷰의 동료들과 레브친의 일리노이 대학 동문들이 주를 이루었죠. 즉 학연으로 엮인 꽤나 친한 사이들이었다는 말이죠. 컴피니티는 얼마 안가 서비스를 내놓았지만 대차게 망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방향이 이메일로 돈을 보내도록 만들자였죠. PDA라는 매개체의 차이였을 뿐 어쨌든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도록 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론 머스크의 X닷컴도 이메일 송금 서비스로 시장에 뛰어들었죠. 토스가 처음에 무료 송금으로 히트를 쳤듯이 둘의 비전은 조금 달랐지만 송금이 가장 대중적이고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컴피니티는 페이팔이라는 이름으로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고 X닷컴과 직접적인 경쟁자가 됩니다. 이메일 송금 서비스
서비스는 꽤나 성공적이었죠. 시장에서 확실하게 반응이 왔습니다. 시장성은 입증됐고 그럼 다음 수순은 고객 확보죠. 이메일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한 곳뿐이었다면 엄청나게 마케팅을 하지 않더라도 적당히만 한다면 고객을 충분히 끌어모을 수 있었겠지만 경쟁자가 있었기에 두 회사 모두 고객 확보, 마케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시에는 페이팔이 약간 더 우세였죠. 엑스닷컴에게 송금 서비스는 온라인 은행이 목표였기에 그냥 서비스 중 하나로 취급했지만 페이팔은 송금 서비스에 집중했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편의성에서 차이가 좀 있었죠. 일론 머스크가 내민 비장의 카드는 돈을 주겠다였습니다. 신규 가입하거나 아니면 추천해서 가입하도록 만들면 $10, $20 이런 식으로 진짜 돈을 주는 거죠. 한 달 만에 수백만 달러가 마케팅 비용으로 나갔고 커뮤니티도 이대로 질 수 없으니 함께 출혈을 감수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말 그대로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었죠. 이렇게 해도 닷컴 버블이었던 시기라 상장하거나 회사를 매각하면 어차피 다 메꿔질 돈이긴 했지만요. 여기서 얼마를 쓰든 우위만 점할 수 있다면 1위가 독식하게 되는 온라인 시장의 특성상 1위와 2위의 기업 가치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기에 둘 모두 필사적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의 돈이었고 커뮤니티, 페이팔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2000년 2월 닷컴 버블이 터지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 버블이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던 시기였지만 이게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터져버린 거죠. 적자 기업에 돈을 대려는 투자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이때 투자했으면 떼돈 벌었겠다 하겠지만 당시 차트를 보면 내 시장 분위기가 지옥이었던 데다 연일 언론에서 온라인 사업은 허상이었다는 말이 나왔고 실제로 수익을 내는 기업들조차 추락하던 시기였기에 적자 기업은 설 자리가 없었죠. 커뮤니티와 엑스닷컴은 시장을 지배하려고 출혈 경쟁 중이었기에 당연히 적자였습니다. 결국 한 달 뒤인 2000년 3월 둘은 극적인 합의에 다다르게 되죠. 닷컴 버블 터져서 투자도 못 받고 이러다가는 두 회사 전부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 그냥 합치자. 양쪽 모두 원치 않는 결혼이었지만 정확히는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살아야 하니까 살림을 합치기로 합니다. 합병된 직후 회사 이름은 엑스닷컴이었지만 제품의 브랜드는 페이팔로 가기로 했죠. 처음에는 엑스닷컴의 CEO였던 빌 해리스가 CEO를 맡았고 머스크는 회장, 피터 틸은 재무 담당 부사장, 맥스 레브치는 CTO를 맡았는데 이 구조는 얼마 안 가 깨져버립니다. 두 달 만에 빌 해리스가 사임하고 머스크가 CEO가 되었는데 애초에 원하지 않은 결혼이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커뮤니티와 엑스닷컴, 피터 틸, 레브친과 일론 머스크는 사사건건 갈등을 겪었죠. 시스템을 무슨 기술 기반으로 할지부터 운영 비전까지 전부 달랐습니다. 결정적으로 머스크는 엑스닷컴의 원래 비전인 인터넷 금융 종합 기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커뮤니티 출신들은 페이팔 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회사는 하나가 되었지만 두 개의 파벌로 갈라졌고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결말은 머스크의 패배였죠. 2000년 9월 일론 머스크가 신혼여행을 떠난 사이 커뮤니티 측의 주도로 이사회에서 머스크를 CEO 자리에서 해임시켜버렸거든요. 사유는 기술 스택 방향과 경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CEO 자리를 차지한 건 피터 틸이었죠. 애플에서 쫓겨났던 스티브 잡스가 떠오르는 일하네요. 다른 점은 애플은 잡스가 나가고 나서 추락했지만 페이팔은 반대였다는 겁니다. 피터 틸이 CEO가 된 뒤 엑스닷컴은 사라지고 회사 이름 자체가 페이팔이 되었고 내부 문제도 해결되었겠다. 두 회사가 합쳤으니 이제 대적할 만한 경쟁자도 없겠다. 송금 서비스의 시장성도 확인되었겠다. 페이팔은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경쟁자가 있긴 했지만 이미 지배력이 너무 컸죠. 1일 거래액이 수백만 달러를 넘어섰고 이베이 거래의 70%가 페이팔을 통해 거래될 정도로 페이팔은 미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결제 수단이 되었습니다. 대적할 만한 경쟁자가 없으니 더 이상 출혈 경쟁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페이팔은 진짜 돈을 버는 흑자를 내는 기업이 되었고 2002년 2월 나스닥의 상장까지 성공하죠. 페이팔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커뮤니티와 엑스닷컴의 창업자들은 물론이고 초기부터 함께했던 직원들까지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현금 부자는 아니었지만 주식 가치로 따졌을 때는 부자였죠. 그런데 2007년 7월 페이팔의 미래를 결정하는 딜이 들어옵니다. 이베이가 페이팔을 사고 싶다고 제안해왔죠. 사실 이베이 입장에서는 페이팔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베이에서 거래하는데 중간에 다른 회사가 껴서 수수료를 챙겨가는 게 마음에 안 들었죠. 실제로 비포인트라고 페이팔과 비슷한 사실상 똑같은 서비스를 내놓았는데 앞서 말했듯 업계의 특성상 이미 사람들은 다 페이팔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페이팔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가 선택한 게 그냥 1등 기업을 사자였죠. 돈은 많았으니까요. 페이팔은 2002년 15억 달러에 팔리면서 커뮤니티와 엑스닷컴
닷컴의 창업자들부터 초기 직원들까지 현금을 손에 쥔 부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베이에 인수된 이후 일론 머스크는 이미 쫓겨난 시점이었고 피터 틸부터 시작해 맥스 레브친 그리고 초기 직원들도 사실상 모두 페이팔을 떠났습니다. 이베이는 당시 이미 대기업이었기에 페이팔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너무 거리가 멀었던 게 가장 크죠. 인수되기 전에는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래 해보자 이런 식이었는데 인수된 후에는 코드 한 줄 바꾸려면 승인을 몇 개를 거쳐야 해서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2006년까지만 초기 직원 50명 중 38명이 회사를 떠났죠. 보통의 경우 엑시트에 성공한 구성원들은 인수된 회사에 남아서 근무하거나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뭐 어떻게 알아서 사는 게 대부분입니다. 다시 새로운 회사를 차리는 경우도 꽤 있지만 많지는 않죠. 특히 이렇게 크게 엑시트에 성공한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우 엑시트로 2.5억 달러를 받았는데 당시 환율로 따져도 약 3천억입니다. 23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오른 걸 빼고 봐도 아니 10분의 1만 있어도 평생 먹고 놀아도 될 돈이죠. 피터 틸도 5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맥스 레브친도 3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손에 넣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일을 안 해도 될 정도의 금액을 받았죠. 그런데 페이팔의 멤버들은 보통의 행보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페이팔 마피아라는 이름 자체는 2007년 포춘지가 13명의 페이팔 출신들을 모아서 마피아 영화를 패러디한 사진을 찍으면서 나온 이름입니다. 왜 하필 마피아냐? 한 회사에서 나온, 그것도 엑시트에 성공해서 막대한 부를 거머쥔 이들이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창업과 벤처 투자의 길을 걷는 것도 특이한 일이지만 이들은 다른 회사의 멤버와는 조금 다르게 각자 도생이 아니라 진짜 마피아처럼 패밀리처럼 서로의 회사에 투자하고 직원을 추천하고 각자 잘하는 분야를 알고 있기에 조언도 구하면서 영향력을 넓혀갔거든요. 먼저 피터 틸은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 보스급으로 여겨집니다. 페이팔 엑시트로 받은 돈으로 헤지펀드 클라리온 캐피탈을 설립하고 원래 잘하던 투자를 하다가 2003년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창업하죠. 팔란티어라는 이름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팔란티리에서 따왔는데 이름 그대로 넓고 멀리 감시하는, 우리로 치자면 천리안쯤 된다고 보면 됩니다. 감시라는 이름부터 좀 석연찮은데 하는 일도 대부분 숨겨져 있기에 수많은 음모론이 따라다니는 기업이죠. 팔란티어의 투자자도 CIA, FBI, 국방부 등 대부분 국가기관입니다. 거래처도 미국 정부 기관을 비롯해 미국 우방국의 기관들이고요. 9.11 직후 미국 정부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긴 했지만 전부 다 분석하기는 사람의 힘으로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분석하는 것보다 들어오는 정보가 많으니까요. 게다가 CIA, FBI, NSA가 각자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공유도 제대로 안 되었죠. 초기에 팔란티어는 CIA의 자금을 받아 미국 정보기관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주로 미국 국방과 첩보에 관련된 일을 했는데 당시는 주로 데이터를 통합하고 패턴을 찾아내 분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팔란티어의 첫 번째 성공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였습니다. 팔란티어가 만든 소프트웨어는 적들의 공격을 예측했고 적들의 움직임 그리고 표적의 위치까지 추적했다고 하죠. 이게 뭐 정확히 공개를 안 하니 그렇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공개된 건 팔란티어가 IED 급조 폭발물의 패턴을 예측해서 수많은 미군을 살렸다는 것이죠. 또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오사마 빌라덴을 추적하는데도 팔란티어의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소문이 있고요. 이 사이 피터 틸은 또 개인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페이팔에서 동료였던 페이팔 마피아 중 한 명인 리드 호프먼의 소개로 어린 창업자를 만나서 이 회사에 투자하고 지분을 10% 받게 되는데 소개로 만난 인물은 마크 저커버그, 지분 10%를 취득한 회사는 페이스북이었죠. 이 투자로 피터 틸은 페이스북의 이사회 멤버이자 저커버그의 멘토가 되었고요. 2005년에는 파운더스 펀드라는 벤처 펀드를 설립해서 스타트업들에 본격적으로 투자했습니다. 파운더스 펀드 설립은 피터 틸과 페이팔 출신인 루크 노세, 켄 하워리가 참여했죠. 나중에는 뒤에 나올 키스 라보이스도 합류했고요. 파운더스 펀드가 투자한 스타트업들을 보면 내 기가 막히죠. 페이스북, 스페이스X, 에어비앤비, 안드레이, 딥마인드, 리플링, 팔란티어, 스포티파이, 스트라이프, 뉴럴링크, 피그마, 오픈AI, 오큘러스, 보링컴퍼니 뭐 엄청 많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포트폴리오가 있으니 한번 구경해보셔도 좋겠네요. 이 사이 팔란티어는 더 커졌고 2010년대에는 민간 기업들, 특히 대형 은행들이 팔란티어의 고객이 되었죠. 미국에서 군용 AI를 만들겠다고 2017년에 출범한 프로젝트 메이븐이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실용화 단계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팔란티어가 시스템을 설계했죠. 다른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팔란티어의 작품입니다. 원래는 구글이 기술을 제공했는데 2018년에 구글 직원들부터 시작해 내부 인사들까지 이게 살상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하면서 팔란티어가 인수받은 거죠.
거죠. 팔란티어가 구체적으로 뭘 하고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지는 공개하지 않지만 처음에 나왔듯 구체적이지 않을 뿐 어디에 영향을 끼치는지 정도는 굵직한 것들은 나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팔란티어가 만든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고 2023년 10월 하마스의 공격 직후 팔란티어는 이스라엘 국방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스라엘이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이죠. 일론 머스크는 앞서 말했듯 채널에도 있기에 간단하게 엮인 것만 보면 스페이스X를 비롯해 보링컴퍼니, 뉴럴링크 등 일론 머스크 사업들의 초기 투자자로도 엮여있고 스페이스X 창업 당시 나사 출신 엔지니어들조차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을 때 2008년 스페이스X는 물론 테슬라까지도 파산 직전까지 갔을 때 이 과정 속에서 위기의 순간마다 페이팔 출신들이 나타나 일론 머스크를 도왔죠. 돈이든 인맥이든 조언이든 말이죠. 채덜리, 스티브 첸, 자베드 카림 이 셋은 유튜브를 창업했습니다. 자베드 카림은 페이팔 출신이 아니지만 나머지 둘은 페이팔 출신이죠. 특히 체드 헐리는 유튜브 초대 CEO였고요. 그리고 유튜브의 초기 투자자가 페이팔의 CFO를 맡아 상장 및 매각을 이끌었던 롤로프 보타이기도 합니다. 유튜브는 창업 1년 8개월 만에 구글에 16억 달러에 팔렸죠. 페이팔의 부사장이자 피터 틸에게 페이스북을 소개해준 리드 호프먼은 2003년 링크드인을 창업했습니다. 비즈니스 인맥 네트워킹의 새로운 장을 연 SNS였죠. 링크드인은 나스닥에 상장까지 성공했고 나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했습니다. 리드 호프먼은 피터 틸과 함께 페이스북의 첫 외부 투자자이기도 하죠. 다만 당신은 링크드인의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소액만 투자했지만요. 링크드인을 매각한 뒤에는 페이팔 마피아 인맥을 바탕으로 오픈 AI 사회 이사를 지내고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가 투자했던 딥마인드의 창업자 무스타파 슐레이만과 함께 인플렉션 AI라는 새로운 스타트업을 또 창업했습니다. 2023년에 40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유니콘 반열에 들었고 아직 비상장 기업이죠. 인플렉션 AI에는 빌 게이츠를 비롯해 구글의 CEO를 지냈던 에릭 슈밋과 노벨 화학상 수상자이자 딥마인드의 창업자이자 CEO인 데미스 허사비스, 인텔 혁신 담당 이사 출신의 가수 윌.i.am도 있죠. 윌.i.am은 블랙 아이드 피스의 리더입니다. 페이팔 엔지니어였던 제레미 스토플먼과 러셀 시몬스는 옐프를 창업했죠. 여기에도 맥스 레브친과 피터 틸이 초기 투자자입니다. 옐프는 지역 비즈니스의 판도를 바꿨고 레스토랑, 미용실, 병원까지 모든 업체가 옐프 평점에 매달리게 만들었죠. 맥스 레브친은 2004년 슬라이드를 창업해서 구글에 1억 8천만 달러에 매각했고 옐프에서 이사회 의장, 에버노트에도 투자해서 이사회 의장을 맡았습니다. 핀테크 업체인 어펌 홀딩스를 창업해서 지금까지 CEO로서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처음에 나왔던 AI와 암호화폐 차르 데이비드 sak스는 연쇄 창업가라고도 불립니다. 2006년에는 가계도 사이트 제니닷컴을, 2008년에는 기업용 페이스북이라고도 불리는 소셜 네트워크 야머를 만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했고 크래프트 벤처스를 설립해서 슬랙, 우버, 스페이스X, 페이스북에 투자했죠. 키스 라보이스는 피터 틸의 헤지 펀드에서 일하다가 링크드인 부사장, 슬라이드 부사장을 거쳐 2014년에는 오픈도어라는 온라인 부동산 중개 기업을 차렸는데 여기에도 이름 꽤나 있는 사람들이 투자자로 들어와 있죠. 이외에도 페이팔 출신들이 만들고 성공한 기업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기업이 아니더라도 다들 한 자리씩 하고 있죠. 사실 이제부터가 핵심인데 주제가 페이팔 마피아고 이 인물들에게 집중하긴 했지만 여기에서 봐야 할 건 이들이 페이팔 이후에 어떻게 망하지 않고 성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죠. 그냥 페이팔 출신들이 어쩌다 보니 대부분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들이 잘 망하지 않는 것은 개인적인 능력도 물론 있겠지만 인맥 덕입니다. 투자, 창업 이 두 가지로 불을 증식시키고 있는데 투자도 창업도 전부 페이팔 당시 인맥들을 끼고 막대한 돈을 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망하는 거죠. 뭉쳐서 다른 이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돈과 인맥으로 망하기 힘들 정도로 밀어주는 겁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페이팔 마피아 각자가 창업한 분야가 신기하게도 서로 하나도 겹치지 않죠. 그럼 이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냐? 사실 페이팔 마피아라는 게 어쩌면 그냥 느슨한 친목 그룹 정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분석하기도 하고요. 이게 맞든 아니든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들에서 알 수 있듯 구성원들이 투자 관계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는 게 포인트죠.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 단순히 돈 놓고 잘 되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끼치고 조언을 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 지분이 있는 회사니 그 기업이 잘 되도록 무언가를 제공해주는 역할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서로의 회사에, 심지어 회사와 회사끼리도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이걸 좀 더 넓게 보면 페이팔 출신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덩치가 커지면
커지면서 사실상 미국의 모든 분야, 모든 기업, 모든 주요 인물들이 엮여있죠. 여기다 시대가 받쳐주었습니다. 만약 기술이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자기들만의 네트워크였을 테죠. 하지만 정보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AI까지 등장하면서 이 테크 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가 국방부터 시작해 일상까지 장악하면서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리는 거미줄처럼 얽힌 인적 네트워크가 투자로 얽힌 기업 네트워크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 영향력이 수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게 2016년입니다. 피터 틸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지지 연설을 했죠. 실리콘밸리는 99%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곳이자 테크 기업들도 민주당 지지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파장은 컸죠. 근데 뭐 틸은 다를 수도 있지 않아라며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요. 트럼프가 승리하자 피터 틸은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정책자문과 인수위원회에서 사람들을 추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관련 조직에 틸 쪽 사람들이 많이 배치되죠. 페이팔 출신 켄 하워리가 스웨덴 대사로 피터 틸의 클라리온 캐피탈에서 CFO를 했던 마이클 크라치오스가 미국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진짜 영향력은 2024년 대선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전면에 나서기까지 했던 대선이 트럼프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제는 숨기지도 않고 페이팔 마피아들이, 정확히는 이 인적 네트워크의 인물들이 정치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페이팔 출신 켄 하워리는 그린란드 영유권 문제로 중요성이 커진 덴마크 미국 대사가 되었고, 데이비드 sak스는 AI 암호화폐 차르에, 일론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에, 피터 틸이 미뤄졌던 피터 틸의 회사 미스리 캐피탈에서 일했던 JD 벤스는 부통령에, 피터 틸 재단의 전 CEO인 지모닐은 보건복지부 차관에, 제이콥 해버그는 미국 국무부의 경제성장, 에너지 및 환경 차관이 되었죠. 제이콥 해버그는 키스 라보이스의 남편입니다. 동성애자 커플이죠. 굵직한 것만 이 정도고 엮였다고 볼만한 뭐 옆집에 살았다 이런 것들 빼고 비즈니스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물들은 다 말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사실 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인물들보다는 네트워크가 워싱턴에 발을 집어 넣었다는 게 핵심이니까요. 팔란티어는 트럼프 당선 이후 국방부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고, 스페이스X는 미군의 통신 인프라가 되었죠. 피터 틸의 투자처 중 하나인 안드리도 미 육군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전통적인 방산업체들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미국 국방의 미래를 결정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현재 미국은 기술과 정치, 실리콘밸리와 워싱턴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피터 틸이 믿던 트럼프 시기가 끝나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페이팔 마피아 네트워크의 지배력이 약해지는 건가? 아니죠. 이제 이 기업들 없이 국방이든 뭐든 굴릴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기에 피터 틸의 입지가 일론 머스크의 입지가 약해져도 페이팔 마피아들의 입지가 네트워크와 기업들의 입지가 약해지지는 않죠. 그리고 말 그대로 네트워크라서 정치가 격변해도 상황 봐서 다른 인물이 협상가로 나서면 그만입니다. 당장 금방 나왔던 제이콥 해버그는 2020년에 민주당에 돈을 기부했던 민주당 지지자였고,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는 스스로를 진보적 전사, 사회주의자라고 말하죠. 리드 호프먼은 공개적으로 트럼프는 범죄자라며 피터 틸과 각을 세우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현재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인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서로 논쟁을 주고받을 뿐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사이죠.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차이가 나도 비즈니스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피터 틸의 인터뷰를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토론하고 동의하지 않지만 하나의 도가니에서 함께 끌어올랐어요. 우리가 네트워크로 성취한 것으로 묘사하는 것을 나는 주저합니다. 나는 네트워크보다 우정이라는 단어를 선호합니다. 결정적인 부분은 매우 깊은 우정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컴피니티, 엑스닷컴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부터 합쳐진 뒤 매각이 성사될 때까지 이들은 서로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피아들은 의견 차이에 대한 논쟁을 할 뿐 진짜 싸울 이유는 없어졌죠. 이 인적 네트워크가 영향이 크다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테크 기업들이 과거 한정적이었던 자신들의 영역을 넘어서 정치를 포함해 모든 분야를 집어삼키고 있고, 이 기업들에서 나온 기술의 파급력이 국가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금방 말했듯 지배력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 자체가 테크 기업들의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전 분야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기업들이 국가의 향방, 전쟁에서는 사람의 목숨과 전술까지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아니 이미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우리가 알던 사회 시스템이 재편되는 순간까지 오지 않을까 싶네요. 화폐부터 정치, 일상부터 국가의 정의까지 말이죠. 제가 죽기 전에 기업의 영향력이 국가를 넘어서는 걸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이팔 마피아
마피아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